서울의 심장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때 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 경적 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 치열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서연은 마치 거대한 강물에 휩쓸리는 작은 조약돌처럼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에코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현실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시간을 확인하며 조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점심에는 작은 공방의 배달 일, 저녁에는 레스토랑 서빙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낡은 스케치북에 담긴 자신만의 세계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보석 디자이너가 되어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들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했다.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은 새벽의 푸릿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의 군무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피어나는 따스한 온기까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영감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스케치북을 채우는 화려한 디자인과 달리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비취 펜던트 하나만이 전부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부모님의 온기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의 증표이기도 했다. 그날도 서연은 작은 주얼리 공방의 긴급 배달을 위해 인파를 헤치며 달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해졌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연신 사과하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러다 대기업 본사 건물이 즐비한 테헤란로의 한 모퉁이를 돌던 순간 그녀는 단단한 벽과 같은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균형을 잃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배달 상자가 힘없이 떨어졌다. 동시에 그녀와 부딪힌 상대방의 손에서 날아간 서류 가방이 열리며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정신을 차린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수제 구두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이었다. 고개를 들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한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기운이 서린 깊은 눈매,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는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끄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행인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수군거렸다. 태준의 미간이 신경질적으로 좁혀졌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봐요. 앞을 보고 다녀야 할 것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그의 옆에 있던 최민호 비서가 재빨리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함께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다친 곳은 없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서류들을 모아 그에게 건넸다. 하지만 태주는 서류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허리를 숙이면서 블라우스 밖으로 흘러나온 낡은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비취 펜던트였다. 화려하지도 값비싸 보이지도 않는 그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평범한 옥 조각. 하지만 그 펜던트의 문양을 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은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늘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흩어진 서류, 망가진 일정 코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계약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녹색 돌멩이에 집중되었다. 서연은 그의 이상한 침묵과 뚫어질 듯한 시선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태주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혼란과 절박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그 목걸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 났소? 질문은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더욱 당황했다. 왜 이 남자가 내 목걸이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다.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어머니, 당신 어머니 성함이 뭐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흩어진 서류와 엉망이 된 아침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사소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강태준이라는 단단한 성벽의 세계에 이서연이라는 가녀린 담쟁이 덩굴이 예고 없이 휘감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낡은 비취 펜던트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최 비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시간은 마치 그들 주위에서만 멈춰버린 듯 했다. 서연은 그의 무례한 질문에 불쾌감을 느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알려줄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떨어진 배달 상자를 집어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잠깐만, 그냥 보낼 수 없어.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비취 펜던트. 20년 전 그의 사랑하는 고모가 실종되던 날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 그것이 어떻게 이 낯선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의문과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절대로 이 여자를 이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팔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공포가 섞여 나왔다. 그녀에게 이 남자는 그저 무례하고 오만한 부잣집 도련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은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성을 차리기에는 펜던트가 주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미안하군. 하지만 난 반드시 알아야겠소. 그 목걸이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 대해.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눈짓했다. 최 비서는 즉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아가씨, 저희 대표님께서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로 가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우라그룹 CEO 강태준. 명함에 박힌 이름과 직함은 서연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부딪힌 남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난한 아르바이트생과 재벌 총수.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세계가 지금 이 거리 한복판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예측 가능한 불행과 소소한 희망 사이를 오갔지만 이런 식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배달은 이미 늦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을 보니 자신이 거절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을 다시 찾아낼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궁금해졌다. 왜 이 대단한 사람이 자신의 낡은 목걸이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은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강태준의 굳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서연은 자신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옆자리에 앉은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감촉이 그나마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이 작은 빛이 펜던트에서 비롯된 것을 을 수 없는 운명의 서곡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의 하늘을 개인 정원처럼 품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중심에 앉은 강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에 소동으로 구겨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그는 서류를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스팔트 위에서 스치듯 보았던 낡은 빛이 펜던트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녹색 빛깔 손때 묻은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새겨진 섬세한 난초 문양.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20년 전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고모 강지훈의 흔적이었다. 태준에게 지훈 고모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늘 따뜻한 미소로 그를 안아주었고 그의 서툰 그림을 칭찬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그 비추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다. 할머니의 유품이라며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히 여겼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여름날 지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했지만 그녀의 시신도 유품도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웃음을 잃었고 집안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태준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지훈 고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오늘 그가 본 것과 똑같은 비치 펜던트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어떻게 저것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지난 20년간 죽은 사람으로만 여겼던 고모의 흔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민호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다. 초회 비서, 아까 그 여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내. 태준의 명령은 단호했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사는 곳, 그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그 목걸이의 출처까지. 낱낱이 알아봐.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회사의 모든 정보망을 사용해도 좋아. 최 비서는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평소라면 사적인 일에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그였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이것은 그의 과거와 어쩌면 강씨 가문에 감춰진 비밀과 연결된 문제였다. 한편 그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방금 전 겪었던 일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해고 통지서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배달 사고로 인해 그녀는 공방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잘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며칠째 밀린 월세 독촉에 시달리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밤새워 그린 주얼리 디자인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꿈마저 사치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이서연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월세 언제 낼 거야? 집주인의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최후 통첩이 이어졌다. 이번 주까지 방 못 비우면 짐 다 드러낼 줄 알아. 문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가장 쉬운 포기였고 그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던 곳에서의 연락일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아우라그룹의 최민호 비서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그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 그가 왜 또다시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그녀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목소리와 해고 통지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어쩌면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서 발견한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발들여 본 적 없는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눈부신 야경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까와 달리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자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시간 내줘서 고맙군. 길게 말하지 않겠소. 난 당신이 가진 그 목걸이에 대해 알아야겠어.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되물었다.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이건 그냥 낡은 옥조각일 뿐이에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그 안에는 그녀의 밀린 월세와 각종 공과금 청구서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던 소액 대출 서류까지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태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이 모든 빚을 해결해 주겠소. 당신이 살 집도 마련해 주지. 그리고 원한다면 당신의 재능을 살릴 기회도 줄 수 있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물었다. 조건이 뭐죠?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조건은 단 하나. 그 목걸이를 내게 넘기고 그것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당신 어머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래를 하려는 사업가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쳤다. 어머니의 유품, 그녀의 정체성과도
같은 물건을 돈과 맞바꾸라는 말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싫어요.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팔라는 게 아니오. 단지 그 목걸이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건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사람의 흔적이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희미한 슬픔과 그리움.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의문을 깨웠다. 자신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궁금해했다. 어쩌면 이 남자를 통해, 이 펜던트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를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협조하겠어요. 그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강태준과의 계약은 이서연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곰팡내 나는 옥탑방과 밀린 월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태준이 마련해준 깔끔한 오피스텔은 그녀가 평생 꿈꿔온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락함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대표이사 특별보좌라는 낯선 직함으로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에 첫 발을 내디뎠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완벽한 정장을 차려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고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의 자리는 강태준의 집무실 한쪽 구석에 마련되었다. 최고급 원목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채워진 광활한 공간 속 그녀의 작은 책상은 마치 외딴 섬처럼 보였다. 태준은 그녀에게 이것이 공식적인 채용이 아닌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 방편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그의 관심은 오직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어머니의 흔적과 펜던트의 비밀에만 쏠려 있었다. 직원들은 이 갑작스러운 낙하산의 등장을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그 수많은 시선들 중에서도 유독 날카롭고 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인 한유라였다. 그녀는 강 회장이 후원하던 보육원 출신으로 뛰어난 재능과 야망을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강 회장의 양녀로 입적된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아우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 여겨왔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태준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최고급 명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녀는 태생부터 귀족이었던 사람처럼 당당했다. 태준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빠 사무실에 웬 어린 참새 한 마리가 앉아있네.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연을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돕고 있는 사람이야. 유라, 넌 신경 쓸 것 없어. 그의 무관심한 대답은 오히려 유라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강태준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그르칠 남자가 아니었다. 저 초라한 여자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유라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 서연이 회의실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서연이 가진 낡은 사진 몇 장과 그녀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을 맞춰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비록 대화는 건조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는
유라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유라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녀의 레이더에 걸린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였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고아 가난 아르바이트생. 보잘것없는 배경이었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한편 태주는 서연과의 대화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서연을 곁에 둔 유일한 이유는 펜던트 때문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녀를 내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이 떨어졌다. 무심코 그것을 주워든 태주는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밤새워 그린 수백 개의 주얼리 디자인이 담겨 있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투박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과 따뜻한 감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틀에 박힌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과는 차원이 다른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태주는 처음으로 펜던트가 아닌 이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과거의 열쇠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열어줄 재능을 가진 원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미묘한 변화를 한유라가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태준이 서연의 스케치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서연을 짓밟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유라는 디자인팀 전체 회의에 서연을 불렀다. 그리고는 모든 팀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대표님, 특별 보좌라고 들었는데 우리 팀 막내들 간식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대표님만 모시느라 이런 허드렛일은 익숙하지 않으려나.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유라의 눈치를 보며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굴욕감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간식을 사다 드릴까요?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유라는 오히려 김이 센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유라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자료 정리를 시키거나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서연을 망신주려 했다. 사내에는 대표님이 길에서 주워온 고아 여자에게 홀렸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대한 성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는 호텔방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낮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회사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다음 시즌 신제품 디자인 시안이 담긴 USB를 서연의 책상 위에 몰래 올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후 회사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신제품 디자인 시안이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보안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유출 직전 서연이 디자인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연은 순식간에 회사 기밀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로 몰렸다.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서연은 그 중심에서 모든 시선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보안팀장 법무팀 직원 그리고 팔짱을 낀 채 경멸과 승리감을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한유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녀가 디자인실에 들어갔던 것은 유라의 지시로 서류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을 뿐인데 이제 그녀는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어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저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태주는 유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서연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결백을 믿는 마음뿐이었다. 모두가 태준이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를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 명령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단 한 가지만을 물었다. 네가 한 짓인가? 그 질문에는 비난이 아닌 마지막 확인을 하려는 듯한 미묘한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였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억울함과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돌아서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이서연 씨는 내 책임해 두겠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보고는 내게 직접 하도록. 그의 결정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가 범죄의 용의자를 직접 비호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후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최 비서 이번 유출 사건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 특히 한유라 이사와 디자인팀 주변 인물들을 철저하게 파악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그는 서연을 불렀다. 이번 일 누군가 널 함정에 빠뜨린 것 같군. 네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겠지. 네가 자랐다는 보육원 지금부터 같이 가봐야겠다. 그의 말은 핑계에 가까웠지만 서연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서연은 자신을 믿어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태주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풍경은 점차 평화로워졌다. 서연이 자란 보육원은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냉혹한 아우라 그룹의 본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보육원 원장은 백발이 성성한 인자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친손녀를 만난 듯 기쁘게 끌어안았다. 우리 서연이 이렇게 컸구나. 고생 많았지. 원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은 굳게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태주는 한쪽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전혀 몰랐던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용돈을 쪼개 보냈다는 이야기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원장은 서연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내 엄마는 널 이곳에 맡기던 날 정말 많이 울었단다.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작은 유품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 쪼고리와 달아빠진 책 한 권,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의 여자는 바로 20년 전 사라진 그의 고모 강지윤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친자매처럼 닮아 있었고 손목에는 똑같은 모양의 팔찌를 차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의 어머니와 자신의 고모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편지 한 통도 있었다. 서울의 강씨 가문이라는 구절과 함께 자신을 도와준 지윤 언니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준은 거대한 비밀의 문고리를 잡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 서연 역시 자신의 뿌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보육원을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를 향한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미묘한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알겠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CEO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그의 온기 어린 약속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비호 아래 이서연은 산업 스파이라는 최악의 누명은 벗었지만 아우라 그룹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얼음장처럼 위태로웠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그녀의 책상은 마치 전염병 환자의 자리처럼 모두가 기피하는 외딴 섬이 되었다. 한유라가 퍼뜨린 대표를 홀린 불여우라는 소문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이 태준의 예상 밖의 행동으로 실패하자 분노를 넘어선 위기감을 느꼈다. 강태준이 저 여자에게 보이는 신뢰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20년 아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 신호였다. 유라는 전략을 수정했다. 어설픈 함정으로는 강태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서연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이서연의 과거를 더럽히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녀의 미래, 즉 재능의 싹을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유라는 사람을 시켜 서연의 죽은 아버지에 대해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곧 그녀가 원하던 먹잇감을 찾아냈다. 서연의 아버지는 과거 사기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유라는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유라는 서연의 재능을 겨냥한 덫을 설계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사활이 걸린 VIP 주얼리 라인 론칭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사내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모전을 열었다. 그러고는 태준에게 은근슬쩍 제안했다. 오빠 이서연 씨도 재능이 있는 것 같던데 이번 공모전에 한번 참여시켜보는 건 어때?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태준조차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서연 역시 실력으로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싶었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모전 준비에 매달렸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에서 영감을 얻어 별의 눈물이라는 콘셉트의 목걸이를 디자인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감싸 안는 따뜻한 빛을 형상화한 그녀의 진심이 담긴 작품이었다. 유라는 그런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디자인 파일을 몰래 빼내는 데 성공했다. 서연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확인한 유라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강태준과 강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과 영감의 과정을 진솔하게 설명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디자인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는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조차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자랑스러움이 어렸다. 서연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한유라가 차갑게 분위기를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대단한 디자인이네요, 이서연 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닌 것 같군요.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디자인 시안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과 곧 협업하기로 한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메스트로 알레산드로의 미공개 포트폴리오에 담긴 작품이었다. 놀랍게도 그 목걸이는 서연의 별의 눈물과 핵심적인 디자인 모티브가 거의 흡사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표절. 디자인계에서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범죄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동정심조차 없었다. 경멸과 배신감, 그리고 노골적인 비난이 그녀를 향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강 회장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굳어졌고 다른 임원들은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며 웅성거렸다. 이번 증거는 지난번처럼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시각적 증거였다. 한유라는 태준을 바라보며 결정타를 날렸다. 대표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장 저 표절 작가를 해고하고 알레산드로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더 큰 스캔들을 막아야 합니다. 강태준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한쪽은 회사의 명운과 세계적인 디자이너와의 관계, 다른 한쪽은 그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아무런 배경도 없는 고아 소녀. 이성적으로는 유라의 말이 맞았다. CEO로서 그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의 본능은 이서연이 결백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발표 내내 반짝이던 그녀의 눈빛과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하던 진심 어린 목소리를 기억했다. 저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표절을 했을 리가 없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케치북과 영감의 과정을 담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려왔던 제 꿈의 조각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압박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이서연의 운명과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길고 숨막히는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류한다. 그는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알레산드로와의 협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번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는 또다시 이서연의 편에 서는 도박을 감행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강 회장은 분노했으며 한유라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가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다. 태준과 서연은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함께 서 있었다. 강태준의 선언은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이사회는 격렬하게 반발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했으며 언론은 의혹을 부풀리며 회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가장 분노한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그날 밤 태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묵직한 공기는 태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위압적이었다. 강 회장은 평생 모은 골동품들을 닦으며 등 돌린 채로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당장 그 아이를 해고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라. 네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할 마지막 기회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태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그 대답에 강 회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진실은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저 근본도 없는 아이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성을 무너뜨릴 셈이냐. 조부와 손자 사이의 신뢰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는 최 비서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조사를 시작했다. 하나는 표절 사건의 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20년 전 과거의 흔적이었다. 최 비서는 IT 전문가침을 동원해 한유라와 알레산드로 에이전시 사이의 모든 통신 기록과 데이터 흐름을 역추적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한유라가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알레산드로 측의 신입 디자이너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증거를 들이밀자 겁에 질린 신입 디자이너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유라의 사주를 받고 이미 폐기된 알레산드로의 옛 디자인 초안을 미공개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그녀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완벽 범죄를 꿈꾼 한유라의 계획에 나타난 치명적인 허점이었다. 동시에 태준은 보육원에서 찾은 사진 한 장을 들고 20년 전 강씨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수소문 끝에 한적한 지방의 요양원에서 지내는 늙은 하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고모 강지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사람이었다. 태준은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늙은 하녀는 처음에는 강씨 가문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태준이 지은 고모의 사진과 서연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진심으로 간청하자 그녀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눈물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윤 아가씨는 강 회장이 결사반대하던 가난한 화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가 바로 서연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사랑을 키웠고 지윤은 결국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윤은 가장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집을 떠났다. 그 친구가 바로 사진 속의 또 다른 여자 서연의 어머니였다. 세상에 알려진 빗길 교통사고는 가문의 수치를 덮으려는 강 회장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였다. 안타깝게도 지윤은 서연을 낳은 후 산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절망에 빠진 서연의 아버지 역시 몇 년 뒤 병으로 아내의 뒤를 따랐다. 지윤은 죽기 전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비취 펜던트를 친구에게 건네며 언젠가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아이와 함께 이 펜던트를 가지고 돌아가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서연의 어머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서연은 펜던트 하나만을 가진 채 고아원에 맡겨졌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태준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녹음된 한여의 증언과 표절 사건의 증거를 들고 다시 강 회장의 서재 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한유라가 어떻게 표절 사건을 조작했는지 그 비열한 음모의 전말을 보고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아끼던 양녀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주는 서재의 스크린에 낡은 사진을 띄웠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 고모와 서연의 어머니.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늙은 한여의 증언을 들려주었다. 2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강 회장의 표정은 분노에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슬픔으로 변해갔다. 태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스크린 가득 채우고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하고 내치려 했던 저 아이. 바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지윤 고모의 딸입니다. 할아버지의 단 하나뿐인 친손녀입니다. 그 순간 강철 같던 노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은 스크린 속 서연의 얼굴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딸 지윤의 젊은 시절을 꼭 닮은 그 얼굴.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혈의 총수 강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위한 통곡이었고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를 향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서재를 가득 채운 그의 울음소리는 길고 길었던 비극의 끝과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강 회장은 지난 20년간의 오만과 독선이 만들어낸 비극 앞에서 참회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고 서연을 손녀로 공표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럴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알게 된 부모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자신을 부정했던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거대한 혼란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로 했다. 강태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서연의 편에 서서 조급해하는 강 회장을 막아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한편 한유라는 자신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강 회장의 태도가 돌변하고 자신을 향한 모든 지원이 끊겼으며 태준이 무언가 알아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서연이라는 굴러온 돌멩이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유라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동안 비밀리에 접촉해왔던 적대적 M&A 세력 및 일부 불만 주주들과 손을 잡고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준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그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아우라 그룹에 또 한 번의 폭풍을 몰고 왔다. 태준과 강 회장은 유라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경영권을 방어할 전략을 짰다. 태준의 가장 큰 걱정은 서연이었다. 그는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자신 때문에 위기에 처한 태준의 지친 어깨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후회로 가득 찬 할아버지의 눈빛을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저도 참석하겠어요.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싸워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거리에서 마주쳤던 겁에 질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강지훈의 딸로서,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서의 강한 의지와 기품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전장은 마련되었고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한유라였다. 그녀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강태준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강 회장은 이제 늙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아우라 그룹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그녀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태준이 들어섰고 그의 뒤를 쇠약하지만 결연한 표정의 강 회장이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당한 걸음으로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그녀의 등장에 주주들은 술렁거렸다. 단상 위의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태주는 곧바로 단상에 올라 유라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가 표절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넘기려 했던 이메일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다. 한유라 이사가 말하는 회사의 위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태준의 외침의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모든 증거 앞에서 유라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비극과 자신의 과오를 모두 고백했다. 그리고는 서연의 손을 잡고 주주들 앞에 소개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딸고 강지훈의 하나뿐인 혈육이자 제 유일한 친손녀인 이서연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복수나 비난 대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별의 눈물을 스크린에 띄우고 아우라 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영혼 없는 상업주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진정성 있는 디자인 철학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반짝이는 재능, 그리고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한유라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까지 서연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적대적 M&A 시도는 완벽하게 무산되었다. 단상 위 서연과 태준, 그리고 강 회장은 나란히 서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엇갈렸던 세 사람이 마침내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서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경영권을 지켜낸 승리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유산을 되찾아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장엄한 대관식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라는 배임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 등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성과 야망은 차가운 법정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아우라 그룹은 한 차례 홍역을 알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졌다. 그 중심에는 이서연과 강태준이 있었다. 서연은 강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이나 이사 같은 직책을 모두 고사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디자인 연구소의 소장을 맡았다. 그것은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강 회장은 손녀의 뜻을 존중했고
태주는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첫 작품인 별의 눈물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아우라 그룹의 신선하고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손녀가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 디자이너 이서연으로 우뚝 섰다. 가족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주말 저녁 강씨 가문의 대저택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은 이제 근엄한 총수가 아닌 손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볼 때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지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닌 그리움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서연 역시 처음에 어색함을 넘어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함께 지훈의 묘를 찾아 비로소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서연과 태준의 관계였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때로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료였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연인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웃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서연 역시 그의 곁에서 과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태준은 서연을 그녀의 별의 눈물 컬렉션에 영감을 주었던 천문대로 데려갔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말했다. 처음 널 만났던 날을 기억해난 세상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남자였지. 하지만 널 만나고 내 안에 담긴 진실과 강인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넌 나의 세상을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어. 그는 서연의 목에 걸린 비취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펜던트가 우리의 엇갈린 과거를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다면. 그는 말을 이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의 펜던트와 꼭 어울리는 맑은 비취가 박힌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이제는 내가 너와 나의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끈을 묶고 싶어. 이서연, 나의 과거를 치유해주고 나의 현재를 빛나게 해주고 나의 모든 내일을 함께 해줄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비취, 펜던트와 그녀의 손에서 새롭게 빛나는 비취 반지가 함께 어우러져 영롱한 빛을 발했다.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불확실했던 미래는 이제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